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낸 가운데 항소 포기에 관여한 법무부는 검찰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법무부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포기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포기한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휘한 대검찰청과 항소 포기를 결정한 중앙지검 모두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중앙지검장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 규모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장을 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금요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팀은 어제 새벽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작스레 항소 보류 지시를 내렸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결재받은 서류를 들고 항소하겠다는 보고를 한 뒤 법원에서 대기하기까지 했지만 대검과 법무부의 반대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주요 사건에서 무죄 부분까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 정치권도 이틀째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고 반발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며 대장동 수사 자체를 들여다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이 개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기소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검찰의 반성에 따른 항소 자제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초에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를 벌여왔다고 하면서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 결정 후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감찰해야 한다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치권의 일파만파 상당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는 8시간 넘는 대질 조사에서 평행선을 달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됩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야 모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맹공을 펼쳤고 민주당은 새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내용 모아봤습니다.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인 법무부, 검찰 수뇌부와 이재명 대통령 직접 답해야 합니다. 법무부 승인이 갑자기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오더에 의한 것입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습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단하겠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경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선 검찰 수뇌부의 입장 번복을 비롯한 항소 포기가 대장동 사건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는 방금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쏟아냈던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고 지론기바의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찰이 패소를 했습니까? 1심에서는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8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비롯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산정한 것이 6,100억 원 정도인데 420억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국가적인 수천억 대 손실이 발생했는데 10분의 1도 회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검찰이 당연히 1심에서 이 법원이 판단했던 근거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보완을 하고 항소를 해야 이런 피해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법무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수뇌부에 의해서 지시가 있었고 무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 자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재판이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지금 성남시 수뇌부 관계자 중에서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고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정진우 중앙지검장까지도 승인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검찰 일선에서 반발이 일어날 정도의 이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윗선은 바로 검찰총장 대행밖에 없고 검찰총장 대행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그 윗선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공세로 상황을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까지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들이 좀 조작이 됐고 정치 공작이 반영됐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까요? 최근 재판에서 중요 기소의 근거가 됐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진술의 내용들이 핵심 증인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남욱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 김용, 정진상 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인해서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는 매개가 되는데요. 그 진술했던 남욱 변호사는 최근 이 정진상 씨 재판에서 그 진술은 검찰이 일종의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이고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당시 혹시 소위 말하는 진술세미나 있었다는 사실 당일 5월 17일 그러니까 2023년인가요? 5월 17일 그 편의점 앞에서 계산된 내역과 실제 술값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에 대장동 사건이든 대북 송금 사건이든 물증에 의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에 있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로서 기소가 된 것인데 그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유도했던 대로 압박했던 대로 회유했던 대로 진술된 내용으로 그 사건이 조작되거나 과장되거나 왜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구체적 근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주장한 것이고 이거는 뭐 분명히 검찰권 남용은 지난 정권 내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걸 바로 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또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말씀대로 이제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가 검토 후에 시행이 된다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별개로 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이제 정치적 행위를 입증하는데 좀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이 항소심, 대법까지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국에 이런 사건들이 증거가 왜곡됐거나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반박되면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사건 자체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재적인 어떤 과제는 특검 내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중앙지검장까지 결재를 마친 이 항소 판단을 뒤집으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항소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성호 장관의 지시 개입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정황들을 봤을 때 일선 수사팀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항소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정리까지 마쳐놓은 상태에서 지난 금요일 자정이죠. 항소 마감 기간 단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윗선에서 항소를 하지 말라,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 밝혀진 사실이 심지어는 중앙지검장까지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이런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장 대행, 그리고 총장 대행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휘 통제라고 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다 문서 형태로 기록이 남겨 있어져야 하는 건데 네. 지금 그런 관련 절차들이 충분히 지 않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내부 수사팀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내부 증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 몇 시간 전에 항소를 금지해서 심지어는 어제자 조간의 기사가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정무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항소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그 수뇌부, 그 위에 윗선에 누가 있는 것인지 당연히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 수뇌부와 수뇌부의 입장 번복 그리고 법무부 의견에 따른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주범 5명 중에 3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이 이례적이다. 이 지적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이례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행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이 이번 사건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7일 만에 7일 기한 내에 항소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주요 정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공판팀, 수사팀에서는 항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올렸을 거고요. 네. 중앙지검장도 아마 그에 동의하는 의견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검찰총장, 지금은 대행이죠. 최종 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 스스로가 최근에 어떤 관행, 항소를 남용하는 검찰의 관행을 이제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돼 왔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1심 판결의 내용은 일부 피고인 남욱 등에 대해서는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핵심 피의자, 배임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등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를 했습니다. 2명이죠. 예, 그리고 이 특경가법상 배임은 법리상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배임죄에서 일반 배임죄에서는 이득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특경가법은 구체적으로 5억 이상, 50억 이상 이 구성 요건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시점이 사업협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득액이 산정이 되지 않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항소심 가져간다고 해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로서는 검찰 지휘부는 최근의 어떤 분위기, 1심 판단의 내용, 그리고 실제 배임의 행위의 어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중형이 선고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봐서 그래서 검찰이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 법무부 의견이 들어가 있다,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압박해서 검찰을 굴복시켰다?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반발이라는 게 이 사건에 실제 이 담당 수사관 관련 사건을 했던 강배신 검사가 먼저 글을 올리고 일부 검사가 동조하는 분위기인데요. 정말 검찰의 공정한 수사권 확립을 하려고 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단 한 번 누구라도 이견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사건들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발끈하고 들고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반론 되죠. 이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다투어 보고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는 일부는 형량이 낮게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는 더 가중되기도 했었고요. 제가 짚어드리듯이 가장 큰 문제는 추징금이거든요. 그러니까 420억밖에 추징금을 추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압류로 걸려 있는 돈이 1,000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검찰이 지금 추징금 이상으로 절대 주장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등 일당에 대해서는 그냥 단적으로 8년만 살고 나오면 말 그대로 8년이 안 될 수도 있죠. 항소를 못했으니까요.
이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익은 보전이 되는. 맞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예상되는 그런 배임 추징금보다 배임의 액수보다 추징금이 훨씬 낮다라고 한다면 이런 범죄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차단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 자체가 검찰 측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법지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고 관행을 비판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관련된 과거사 사건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이제 구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지금 이제 양쪽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항소 포기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형량은 1심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게 됐고 추가 추징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라는 짐은 좀 덜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이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영향은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제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의 핵심 증거가 된 진술들이 번복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 그 유죄 입증을 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뭐 재판은 정지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업자들과 이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등과의 유착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핵심적인 판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장동 1심 사건의 본류 사건이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사실 끊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김용, 정진상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런 사건, 이 부패를 인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된 배임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 김용, 정진상 실장에게 갔다는 돈이 사실은 유동규 이 본부장이 본인이 소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428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장동 그분의 돈이 누구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유동규의 돈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1심 판결과 최근에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배임과의 관련성은 사실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짧게만 좀 네. 반론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그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나서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과거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정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문제지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벗은 것이 아니라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이 항소 금지 지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산하에 민정수석실과 반드시 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민정수석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최고의 이해 관계자가 자신의 그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장동 사건 외에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로 이 정권이 끝나는 날부터 또다시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최악의 자충수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특검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8시간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양측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 조사를 앞둔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니 전달해서 갔다니까요. 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뭐랄까 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요. 예. 시장이 출석하면서 예.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번 밝혔는데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자,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이 명태균 씨 쪽에서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 명의로 이 3,300만 원을 명태균 씨 쪽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맞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사주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그 내용 보셨을 텐데 대질신문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요청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성사가 됐는데 성과는 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처럼 황금폰까지 남겨가면서 증거를 기가 막히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왜 이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그 진술만, 왜 말만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마저도 굉장히 동어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메신저를 통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여론조사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대가성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 측이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네. 전혀 그런 물증, 심지어는 뭐 녹취록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일부 돈을 준 것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예. 그마저도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아무런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언만 있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진술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걸 확정적인 범죄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수평선을 달리는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무혐의 처리를 하고 더 이상 이 국민들께 소모적인 논쟁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특검팀이 명태균 씨 진술에 이제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을 뭐 얘기했다라고도 하고 변호사님께서는 좀 기소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제 대질 신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기소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어제 대질 신문 같은 경우에도 대질 신문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에 일관되게 했고 오히려 특검의 조사가 더 꼼꼼하게 잘 돼 있더라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대부분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반박을 통해서 명태균 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까지 확인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둘의 주장이 팽팽하다고 했는데 그의 김한정 씨와 그 오세훈 시장 간에 당일 이 여론조사 관련된 대금 관련된 논의를 하고 만났다는 물증이 확인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김한정 씨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라든가 강혜정 씨 등 이 여론조사 관련된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으며 돈 3,300만 원을 왜 보냈는지 합리적 의심이 당연한 건데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명태균 씨는 진술 외에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 제외하더라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여야 공방도 짚어볼게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공방을 벌이던 국토부 장관이 말조심하라고 발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9월) 통계가 있었잖아요. 또 왜 거짓말하면서 8월 통계를 씁니까? 의원님,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저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는 게 맞아요? 거짓 해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시죠. 왜 9월 통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8월 통계만 썼습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어떤 거짓말 있습니까? 아니, 앞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의원님.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거 진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냐? 이거 어떻게 있냐?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십시오. 통계 조작이다, 통계 수정이다 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자, 두 분이 왜 저렇게 싸우나 봤더니 이번에 10.15 대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죠. 그런데 그 근거로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 통계만 썼다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 대책을 정할 때 9월 통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서 8월 통계만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전달받은 사실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대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대책에 반영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주택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이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의 시세와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서 이 규제 지역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규제지 대책을 정하는 시점에서는 8월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었고요. 9월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표되지 않은 통계치를 대책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근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넣지 않아서 규제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다. 이건 억측이고 무리한 주장입니다.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책을 흔들어서 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꾸 가속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썼던 게 통계 조작 프레임인데요. 네. 이번에는 안 통합니다. 이건 명백히 관련된 규정과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을 통계치가 나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걸 안 썼다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조작이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네, 일부러 안 넣은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데 야권에서는 9월 통계가 반영이 됐다면 이 서울, 도봉, 중랑구 같은 8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선 제외됐을 거란 입장이거든요. 이 실수요자들에게는 이게 직접적인 경제적 파장이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초범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부동산원에 직접적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를 했다. 이른바 마사지를 해달라고 청와대 행정관들이 직접적으로 메신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좀 지록 위마의 그런 국민들을 속이는 지금 계속해서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통계 조작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주택법 시행령상 분명히 이 정책을 입안하기 이전에 3개월 이전 통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단히 포괄적인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부 지역들은 8월까지는 부동산이 오름세였지만 9월에는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총체적으로 침해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표 여부를 떠나서 관료들이 행정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트집 안 잡히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풍선 효과를 총체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만을 앞세워서 무리한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각종 쟁점에서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 대신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에 나섰는데요. 어떤 의중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이 제 당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관례보다는 그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거는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동물상아랑 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항소 포기로 상당히 시끌시끌했죠. 근데 정 대표 한국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합니다. 저렇게 이제 굳게 손을 움켜쥐고 서로 이제 그 취재진을 보면서 웃는 모습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 기자가 붙어서 뭐 한동훈 대표의 뭐 검찰이 죽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을 하니까 뭐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고 빠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정가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볼 건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다가 프랑스 명품 가방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김기현 아내가 선물한 가방이 이 김건희 여사 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특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긴 메모까지 확보를 했는데 김 여사와 김기현 의원 측은 의례적인 선물이었다,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게 김기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선물을 한 것이 정말 의례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당무에 개입을 해서 뭐 룰을 바꿨다라고 하든지 그런 정황상에 대한 배려를 한 건지 아니면은 보답을 한 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사실 당정 관계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됐으면 사실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의례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돌리잖아요. 뭐 그런 연장선에서 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 의도성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것을 뭔가 형사법적인 문제까지 삼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전당대회 등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먼저 입증을 해야 그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됐는데 대통령 부인에게 왜 고마울까요? 이런 선물이 관행적으로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23년의 전당대회는 용산의 개입이 어느 때보다 컸던 때죠.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를 주저앉히거나 한 일들이 빈번했고요. 용산의 대통령실에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또 통일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실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에 대통령실에 구체적 도움이 있었다. 이거에 대한 보답 차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정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마 특검은 관련된 증거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지 나흘째입니다. 당국은 붕괴 우려에 한때 수색을 중단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재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40대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자, 이성진 기자, 수습된 시신이 당초 생존의 구조를 기다리던 그 희생자라고요? 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5분에 44살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이고 김 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54시간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뒤 약 1시간 20분 만에 팔이 구조물에 낀 채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빽빽하게 얽힌 철제 구조물 때문에 김 씨에게 바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대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조대원들은 2차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며 조금씩 김 씨와 가까워졌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쯤 김 씨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고 안타깝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시신 수습 직후 구조대원들은 두 줄로 도열해 김 씨에게 거수 경례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로써 매몰자 7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 4명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조는 옆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한 뒤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밤새 내린 비와 바람 그리고 취약화 작업으로 인한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인데요. 구조당국은 대원을 투입한 내부 수색은 중단하고 드론 수색만 하고 있습니다. 해체 작업을 위해 모든 장비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주변에 수험생이 있다면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 준비하실 텐데요. 예전엔 찰싹부투란 의미로 찹쌀떡이나 엿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지망하는 대학 근처에서 파는 빵이나 달달한 쿠키가 인기라고 합니다. 수능 선물 변천사를 오현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고사장 앞에서 마지막 응원과 함께 찹쌀떡을 건넵니다. 아, 찰떡 먹고 찰싹 붙으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인 부모는 정성스레 교문에 엿을 붙입니다. 학력고사 시절부터 내려온 대표적인 응원 선물입니다. 요즘은 떡이나 엿 대신
쿠키나 초콜릿 같은 서구식 디저트가 더 선호되는 편입니다. 보관의 이슈도 있고요. 또 요즘 트렌드에서는 떡보다는 또 쿠키라든지 디저트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라 골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대학 인근의 제과점들은 수능 특수가 쏠쏠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학생으로서 한양베이커리의 알바생으로서도 저희 학교에도 꼭 합격해서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험생 이름과 격려 문구를 넣은 케이크도 인기입니다. 조카가 수능을 봐서요. 조카 이름 쓰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썼습니다. 떡은 사실은 저희 조카 세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1993년 수능이 처음 도입됐을 땐 답을 잘 찍고 잘 풀어야 한다며 포크와 휴지가, 웰빙이 유행한 2000년대에는 비타민, 홍삼 같은 건강식품이 인기였습니다.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 2016년부터는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필수 선물이 됐고, 신종플루와 코로나가 덮쳤을 때는 손 세정제 등 방역용품이 선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응원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과 꽹과리를 울리며 수험생을 응원하던 풍습은 코로나를 계기로 많이 사라지고, 요즘은 박수와 목소리로 차분하게 응원하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시대에 따라 응원 선물과 응원 문화는 달라지고 있지만 수험생들 모두가 원하는 결실을 맺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늘도 가을 정치 즐기기 좋은 휴일입니다. 다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내일은 다시 추워질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4도, 모레는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바람이 더더욱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17도, 대전은 19도, 부산 2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평년 수준을 되찾아 수능일에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